10월의 어느 멋진 아래를 떠올리시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청운동 문학산책 월요살롱 동주의 가을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멋진 음악으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인 장석주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갈 저는 문화방송 아나운서 강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별 말씀 안 여쭈었어요. 워낙에 믿음이 가는 분이어서. 근데 먼저 궁금한 것은 우리 청운동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 첫 순서가 이 월요살롱인데 동주와 선생님의 접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 청년기 습작 시절 때 다른 사람들도 그랬듯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 제가 10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 바로 이 청운동인데, 그 윤동주 시인이 만주에서 간도에서 이 서울로 유학을 와서 연희전문을 다녔는데 그 후반기에 하숙을 했어요. 근데 하숙집이 옥인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제가 늘 놀던 동네였고, 그 옥인동에서 인왕산을 올라와서 한양 성곽을 따라서 지금 그 윤동주 문학관 있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산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동선이 제가 청소년기에 많이 다니던 그런 길로 겹쳐서 그런 인연으로 더 좀 윤동주 시인과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10대 때 서울에 오셔서 네. 동주가 기거하던 하숙집 옥인동 언저리에서 생활을 하셨다. 네. 산책길이 겹쳤을 것이다. 이건 추정입니다만 옥인동에 그럼 몇 해 정도 사셨어요? 옥인동은 아니고 청운동에 살았는데, 청운동. 네. 제가 청운초등학교를 다녔고 또 이 일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다 친구들의 동네고 그래서 자주 놀러 다녔던 거죠. 아마도 그렇다면 네. 동주가 1917년생이고 네. 그러면 20년대 후반에 경성에 와서 30년대. 네. 연희전문을 다녔을 터인데 동년배로 지냈다면은 동네 형아가 아마 동주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곳이 거기죠. 동주문학관이 있는 곳이 그 우리 성곽길에 저쪽에는 창이면 그 밑에. 네. 예.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제가 뜻깊은 것이 분명히 10대가 한 분 있고요. 그리고 20대도 계시는 것 같고 30대도 계시고 40대 있고 50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선생님 60대이시니까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망라한 동주를 그리워하고 동주의 세계를 흠모하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동주의 시 한 120여 편을 두루 다 이렇게 낭송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 야, 이 시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게 한두 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세대별로 나눠 본다면 어렸을 때 시인의 꿈을 꾸고 습작할 때는 이 시가 와 닿았는데 조금 농익은 삶이 된 이후에는 이 시가 또 마음에 와 닿고 지금 60 넘어서 인생을 관조할 연배가 되니까 이 시가 또 달리 보이더라. 이런 걸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인들에게 좋아하는 시인과 시를 물으면 그 첫 번째 꼽는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가장 잘 맞고 또 청년의 어떤 그 순결성, 무구함 이런 것들을 시에 잘 표현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시가 이제 서시고 별에는 밤. 그러니까 보통 윤동주 시인을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시들이 이런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 시대적 고뇌를 표현한 참회록이라든지 뭐 이런 시들. 그리고 이제 더 나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걸 낭독해 보고 싶었는데 함께 듣고 싶었는데 병원이라는 시. 예.
아, 네, 병원. 네. 병원 하니까 동주가 일본 유학 가서 도쿄에 있다가 릿교 대학으로 옮겼고, 그리고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졌지 않습니까? 20대 후반에 숨진 동주를 생각하니 병원이라는 시가 그렇게 와 닿는구나라는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시는 일본인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주를 기리는 모임이 있고 일본에 동주의 서시를 새겨놓은 시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글로 낭송하기도 하고 일본어로 번역해서 낭송하기도 하는데 제가 실은 2021년도 아터텐이라는 갤러리에서 동주의 시를 갖고 작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지 작업을. 그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 서시의 한글 버전은 하나인데 한국어 버전은 당연히 일본어 버전은 3개가 있더군요. 거기서 하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일본인의 해석이 달라진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 하면은 동주의 말년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동주가 20대 후반 지금과 달리 당시로 치면은 매우 성숙한 성인이긴 했겠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선생님께서 동주가 되어 릿교도에 있다가 형무소에 수감이 됐다면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마 엄청난 그 좌절감과 이상이 꺾인 데서 오는 그 절망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불안 이런 것에 아마 어떤 압박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 테고요. 그리고 불과 그 후쿠오카 감옥에 간 지 10달 만에 이 27세 그 건장한 청년이 병이 없었던 청년이 시체가 돼서 나왔거든요. 45년 2월 26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2월 16일 날 죽고 그 고종 사촌인 송몽규가 3월 10일 날 죽고 가족들에게 이제 시체를 인수해 가라. 그러니까 아마 그 생체 실험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어떤 통증, 신체적 고통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경험, 지옥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통증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그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주가 영화화 됐죠.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는데 뭐 관객이 썩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선생님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흑백으로 촬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흑백으로 촬영됐고 네. 그 영화의 상당 부분은 허구입니다. 실제로 동주의 생애를 아무리 뒤져봐도 윤동주가 어떤 여인과 연애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거기 연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윤동주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싶은 것 하나가 윤동주가 독립운동가라는 건데 윤동주는 사색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정적인 그런 인간이고 행동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이제 송몽규는 굉장히 그 공산주의 사상에도 관심이 있었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다면 송몽규가 능동적으로 뛰어들었고 윤동주는 소극적 동조자. 그래서 독립운동 때문에 붙잡힌 게 아니라 그 당시 1940년대 말이면 일제가 전쟁의 패배를 예감하고 미친 듯한 상태에 빠져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 조선 청년 지식인들을 불령선이라는 이름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심지어 이상도 그 30년대 말에 이제 도쿄를 방문하는데 이상조차도 거리에서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불령선인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유치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제가 볼 때
그런 그 내면 지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적은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윤동주가 물론 친일을 하거나 일본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 자라온 가게가 그 집안에서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소학교를 다녔고 그런 가게의 전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본과 협력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런 흔적도 나오지 않고 다만 어떤 분들은 그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했는데 그건 그 당시 배경을 알면 그런 오해, 그게 불필요한 오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사회활동하는 조선 모든 사람들의 강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량 배급을 받고 더군다나 이제 윤동주는 일본 유학을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꿈꿨는데 일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도광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광증을 얻기 위해서 창씨개명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치욕스러운 조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창씨개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윤동주가 친일 부역 행위의 증거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친일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투명하게 응시했던 청년 지식인이고 시적 감성을 가졌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보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고 여러분께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젊은 분들께서는 동주가 연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시에 봐도 그 20대 청년의 감성이라면 여인을 그리는 시를 한 번 좀 씀직한데 별에는 밤에서는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뭐 등등등 릴케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소녀들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고향 소녀들. 근데 그 고향 소녀들 가운데 제 눈에 띈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실은 제가 전시작을 준비를 하면서 동주의 모든 시를 한번 일단 다 훑어봤는데요. 거기에 A는 아니지만 동네 소녀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 소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름? 순이. 맞습니다. 순이. 순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료를 찾아보고 주위의 증언을 봐도 그가 그의 여친이다는 얘기는 없고요. 실제 제가 얘기 듣기로도 동네 어른들께서 너 여자친구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손소리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아울러 선생님께서 동주는 적극적인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말씀을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아나운서로서 우리 말과 글에 관심이 꽤 있는데 동주가 참여록을 쓰고 창씨개명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를 드러낸 시가 잠시 후에 제 낭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우리말 인쇄물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무엇이나 악보까지라도 사서 모으라. 이 얘기는 동주가 고향의 동생들, 동생 이름은 여동생 혜원이 그리고 남동생 일주, 광주에게 당부한 말인데요. 1942년 7월 릿교대학 1학년 첫 학기를 마칠 즈음에 방학에 와서 동생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대로 일제가 악랄하게 조선어 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도 하고 감옥에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리하여 아마도 일제에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건해서 형무소에 가두고 생체 실험의 피해자로 만든 까닭은 쓰지 말라는 조선어로 굳이 시를 쓰는 것으로 고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쯤에서? 예. 자화상 한번 낭송 들어볼까요?
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누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동주의 시 자화상을 낭송해 드렸는데요. 오늘 동주의 시를 동주가 친히 낭송하듯이 멋지게 여러분께 들려준 분은 배우 박형준 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동주는 지금 이미지가 세 개가 떠오르는데요, 선생님. 하나는 그 창백한 지식인의 그 얼굴을 그대로 간직한 사각모를 쓴 동주의 초상화,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흑백 영화 말씀 잠깐 여쭈었던 영화 동주의 주인공 강하늘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오늘 박형준 배우님의 이미지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시의 마지막 줄을 낭송할 때 그 표정은 아마도 동주가 이 만년필을 놓을 때 그 결연한 표정이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동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물이 있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 우물. 실제로 명동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집 근처에 이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터의 유물을 뜯어있는 어떤 한국인 분들이 중국에서 반출해서 국가에 기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간과하는 사실 하나는 동주가 만주 이민 가계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만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주는 우리가 뭐 교과서에 배우기를 일본 일제가 만든 뭐 괴뢰국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만주국이 그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들에게는 신천지, 신세계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만주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만몽 박람회를 여는데,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미어 터졌다고 그래요. 인파로. 그리고 가자 소년들아 만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그러면서 떠난 거죠. 그래서 초창기 20세기 초 만주 이민 조선 이민 총수가 한 10만이었다면 해방 무렵에 조선 이민들은 19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 문인들로 따지면 뭐 유치진, 유치환 형제, 백석, 이태준, 염상섭, 뭐 강경애 이런 분들도 활동을 했고, 염상섭 같은 분은 만주에서 나온 신문 기자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만주의 수도가 하얼빈인데 하얼빈이 그 당시 굉장한 세계적인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소련 연합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유민들, 백계 러시아인들 혹은 유태인들, 이런 거기는 음악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하얼빈에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하얼빈은 다민족 사회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많이 와가지고 하얼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그 당시 세계 5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우리 1세대 한국 음악가들 뭐 김성태라든지 임원식이라든지 또 윤용화, 백병동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데서 음악을 배워가지고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만주의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만주에서의 경험들을 다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지에서 보면은 그 토지의 평사리, 전라도, 이 경상도, 하동에서 그 일대 사람들이 다 만주 이민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일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일본 본국으로 조선인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을 만주로 이제 유입한 것이 있고, 또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일본인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만주를 간 거죠. 그런 만주의 어떤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많은 이민 가족 중에 하나, 그 가족 중에서 태어나서 민족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죠. 이것이 그 윤동주의 정신사 성립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그 유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자화상에 나오는 옛 우물터, 이런 유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용정이 이제 그 동네인데 우물이기도 할 거고요. 동주 문학관에서 이제 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그 가품입니다. 복제품. 네네. 근데 그 느낌을 살려서 동주 문학관의 그 용정의 그 모조품이 와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새삼 알게 된 게 서양에는 이제 벨 에포크라고 해서 파리에 뭐 문인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문화 융성기를 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얼빈이 그 만주 약간 북쪽에 있는 하얼빈 그곳이었다 하니 거기서 받은 그 문화적인 감성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만주에서 활동했던 거기에 뿌리를 둔 뭐 영삼섭 등등의 문인들 말씀해 주시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동시대를 함께했던 고향의 동문 수학들이 있잖아요. 그 문육환 목사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고, 소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명동 네. 소학교. 그리고 김영석 선생도 연희 전문인가요? 만주에서부터 그랬나요? 같이 함께 동문 수학했는데, 참 어찌 보면 삶이라는 게 선생님 앞에서는 조금 외람됩니다만 누구는 20대 차가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의 고통을 당한 끝에 숨을 거두고, 같이 수학했던 누구는 역사의 질곡을 다 해치고 나와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큰 족적을 남기고 뭐 촌수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사오나 충분한 삶을 누리고 가신 분도 있고, 김영석 선생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네, 생존해 계시죠. 그건 100세 넘어서 여전히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 10대
오늘 나를 맞춘 친구한테 눈길이 갈까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네. 용정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주 시비가 거기 있잖아요. 동주 시비가 있죠. 네. 동주 시비에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이 동북공정의 하나로 시인 윤동주를 중국의 역사와 문학에 편입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조선족들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만주 이민을 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윤동주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은 아니에요. 1985년 윤동주의 묘가 용정에서 처음 그걸 찾아냈고 그 뒤로 윤동주 문학 붐이 이제 일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가 죽었던 1945년 윤동주는 무명의 청년 시인입니다. 시집도 한 권도 없었고 근데 1948년 정음사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집이 나오고 그 시집들이 널리 읽히면서 한국 문학에 윤동주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윤동주가 20세기 한국 문학사에 정말 탁월한 시인으로 꼽히고 가장 민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인으로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윤동주는 무명이었고 그리고 20세기 후반 가까이 되어서 조선족들에게도 윤동주가 위대한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또 그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자기네들 걸로 여기고 싶어하죠. 약간 그 중화,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모든 좋은 것이 다 자기네에서 나왔다. 이런 어떤 오만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도저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윤동주 시인을 중국의 출신의 소수민족 시인이다. 자기네 시인이다라고 교과서에 수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 현장을 답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조선인이라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윤동주는 당시 그 지금의 중국 관할령이죠. 거기에 거주하던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막 그런데요. 동주의 시비를 시비라기보다는 그냥 비석이죠. 비석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 조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엔 정음사가 시집을 간행하기 전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즈음에 동주의 존재를 알았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덕분입니다. 서시죠, 서시. 그 이후에 뭐 그러저러한 시인 정도로들 알려져 있다가 100주년 즈음에 한 번 더 큰 관심을 받았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특정인의 역할이 매우 컸잖아요. 그 필사본을 갖고 있던 누군가가 고향에 고이 간직했다가 일제를 피하고 한국 전쟁을 피하고 그에 대한 말씀도 궁금해요. 네, 그 윤동주는 살아있을 때 간절하게 자기 시집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연희전문 졸업할 때 졸업 기념으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6필로 19편 썼어요. 이것을 세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연희전문 영문과 교수였던 이양하 교수에게 드렸고 하나는 옥인동 하숙에서 같이 하숙했던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양하 교수에게 주었던 것도 사라지고 윤동주가 가지고 있던 것도 사라지고 근데 그 후배인 정병욱 교수가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해방 뒤에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정음사판 1948년에 나온 정음사판 시집의 그 저본이 되었던 거죠. 네, 저도 사실 그 친필 동주의 친필을 갖고
이미지 추상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정음사의 초판본은 아니고 증보판 1955년인가 나온 것을 제가 텍스트로 삼아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윤동주를 연구하는 모임 연희전문의 후 신인 연세대학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필 원고를 또 따로 영인본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서 역시 동주문학관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네네. 해드릴까요?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1948년도 정음사에서 나온 초판본 이게 제가 아는 분이 이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게 없다고 그래요. 연세대학교 도서관 측에서 그 초판본을 갖고 싶어 소장하고 싶어 가지고 그걸 구입했는데 얼마쯤 지불했을까요, 돈을? 자, 이것도 기념품 있나요? 네. 예, 이거는 1,700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비교적 우리가 생각보다 좀 낮은 가격인데 그 이유는 48년도 정음사판 초판본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에 매매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네. 백석의 사슴은 최고 비싸게 팔린 게 7,500만 원. 시집 한 권이. 네. 그 두 가지 책 두 권이 이제 떠오르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정음사 초판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의미 있는 곳에 갔으니 1,700만 원. 백석의 사슴은 7천만 원. 최근에 또 어느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훈민정음 상주본 그게 오리무중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면서 나라에 팔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화상을 함께 들어봤고 이제 또 시 한 수를 들어볼 때가 됐죠. 참회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참회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배우 박형준님의 멋진 낭송으로 동주의 참회록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동주의 참회록을 함께 들으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회록은 히라누마 도주, 네, 창시 계명하기, 제가 확인해 봤는데 1942년 1월 24일에 쓴 참회록인데요. 이게 창시 계명 닷새 전이더군요. 그런데 창시 계명이 동주는 도주라고 일본어로 읽습니다만 한자는 윤동절 동주가 맞고 동력동에 기둥 조자를 쓰는 게 이제 널리 알려진 이름인데요. 히라누마도 보니까 한자로 평소, 이 소가 연못소인 걸로 봐서 고향과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용정을 떠올리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참회록을 쓴 뒤에 동주의 시세가 좀 달라졌지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신지요? 참회록은 윤동주 시 중에 시적으로나 어떤 그 인생을 보는 성찰하는 눈으로 보나 상당히 원숙해진 상태에서 이 시가 나온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인데, 근데 이 24살 청년에게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기에 참회할 게 그렇게 있나? 자기 얼굴에서 욕됨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지 않죠. 자기의 윤동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민한 양심을 가졌는가는 서시에서 잘 나타나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양심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과 같이 닿기만 해도 퉁 하고 울리는 그런 양심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오는데, 아까 자화상에도 봤고 이 참회록에서도 받는 하나의 이미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의 물과 거울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보죠. 얼굴에 흐트러진 모양새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 거울을 봅니다. 어떤 철학자는 얼굴이 우리 숨은 자아가 나타나는 무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아가 활동하는 무대가 우리 얼굴이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의 사람 됨됨이, 인격, 취향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어떤 시인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인, 내면 성찰을 끊임없이 하는 시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바른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순결한 의지를 가졌던 청년 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기의 욕됨조차도 괴로워하는 거죠. 창시 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 국가의 소지식인 청년 시인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동주 생애사를 보면은 윤동주가 이제 용정에서 중학과정을 다니다가 평양으로 유학을 오거든요. 숭실 고등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근데 숭실 고등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폐교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때 기록들을 보면 윤동주는 꽤 활달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을 하고 축구 선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고 사교 활동을 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1940년대로 돌아와서 연희전문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가는 요 시기의 시들을 보면 상당히 침울하고 또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민지 소지식인으로서 갖는 어떤 죄책감, 그러니까 나라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서 오는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그 정서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청년 윤동주로 하여금 뭔가 좀 더 이렇게 정적이고 내면적이고 침잠된 영혼이 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시들이 나온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네, 리교대 재학 당시에 이 참회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교대 가서 한 학기를 다니고 도시시아 대학으로 전학을 갑니다. 근데 전학 가게 된 동기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리교 대학에는 교련이 의무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련을 할 수 없다. 황국 신민으로서 내가 일제에 군사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좀 이 또한 소극적인 한 거겠습니다만 도시시아 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리교 대학 원고지에 참여록을 쓴 유필 원고를 쫙 찾아보니까 거기에 낙서가 남아 있어요. 그 낙서 중에 참여록에 시란, 그 시란 무엇인가 또 쓰여져 있고 부지도, 부즈다 이게 중국어죠. 알 수 없다는 뜻. 그리고 한자로 문학, 생활, 생존이라고 쓰여 있고 시인의 생 이런 것들이 참여록 유필 원고 밑에 낙서처럼 남아 있습니다. 참여록 이후 말씀하신 대로 시 세계의 이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가 1시간 남짓 이 문학 살롱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만 시간이 빨리 가는 건가요? 저는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청운동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 윤동주의 가을을 주제로 토탈 미술관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문화재단이 이끌어주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준비된 순서 가운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일단 짚고 그 뒤에 이야기를 또 이어가기로 하고 저의 욕심인데 여기 선생님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동주의 이모저모와 그의 시세계, 당시 생활상, 만주와 이쪽 경성과 또 평양, 일본에 걸치기까지 두루두루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의 뭐 질문이나 느낌도 이따 잠깐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말년이 되겠죠. 우리 동주에 20대 숨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시 가운데 한 편을 또 골라본다면 어떤 시를? 네. 병원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병원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동주의 시병원 배우 박형준님의 멋진 낭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동주의 시에서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한 시어가 나라고 아까 짚어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어머니, 뭐 하늘 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자 이름은 딱 하나 순이만 등장한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동주의 시를 어설프게나마 읽어보면 동주의 시 속에 인공물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하늘 얘기, 뭐 귀뚜라미 얘기도 나오고, 뭐 곤충, 벌레들 얘기, 물, 별, 산, 하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병원이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병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피로한 인간이라는 새로운 동주의 정체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자기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불투명한 미래 전망,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그 통치와 수탈, 이런 것들이 젊은 영혼을 옥죄어 올 때 느끼는 것이 지독한 피로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환자라는 느낌. 피로라는 것은 사실 그 영혼의 위축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로를 느끼고 거기에서 피로가 극한으로 가면 번아웃이 되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바로 그런 지경까지 아마도 그 일본 유학 말기에 그런 그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예감한 일본 제국주의에 미친 광태를 보면서 그런 그 어떤 위협감 같은 걸 느끼고 그런 커다란 그 자기를 둘러싼 현실의 엄혹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젊은 청년의 그런 무력감으로서의 피로감, 지독한 피로감, 이것을 발견하고 표현한 시가 바로 이 병원이라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주의 시 세계를 함께 둘러보면서 역시 선생님의 그 해박한 해설로 백석도 더듬어 봤고 정지용의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예정에 없던 건데요.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시를 들으시면서 혹시 감상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오늘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고 제가 여는 말을 드리면서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10월의 끝자락이고 완연한 가을의 문턱인데 우리 함께한 청운동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 첫 순서 윤동주의 가을 토탈미술관 그리고 종로 문화재단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윤동주 씨는 우리 그 민족이 애초에 품고 있었던 그런 순진무구함, 때묻지 않은 양심, 이런 면으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늠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서시를 다시 들으면서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될 어떤 이념의 표대, 우리의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 이런 시인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문학의 행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선생님의 문학의 행복이란 말이 가슴에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멋진 낭송으로 동주의 넋을 함께 떠올리게 해줬죠. 참회록, 그 앞에 자화상, 병원까지. 배우 박형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으니 닫아주실 터인데 감미롭고 잔잔한 음악으로 오늘 분위기를 촉촉하게 적셔주신 피아노의 정대경님, 그리고 클라리넷의 이진경님, 첼로의 김민진님 감사합니다. 청운도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 오늘 동주의 가을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내일 박인환, 우리 가요로도 귀에 익숙한 박인환의 가을, 내일은 초소 책방에서 오후 7시에 마련되고요. 그리고 임화의 가을도 있습니다. 모레 수요일 청운 문학도서관에서 7시에 가을밤의 정출 한껏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여쭐게요. 여기 우리 배우님, 선생님, 그리고 실내악단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